and gentlemen,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the Honorable Donald John Trump.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식 수천 명의 정치인과 억만장자들 사이에 한 명의 블로거가 앉아 있습니다. 비공식 참석자, 이름은 커티스 야빈. 근데 이 사람 그냥 블로거에서 글 쓰던 사람인데 영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피터 틸은 이 사람의 후원을 자초하고 미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내 사상적 영향을 준 사람이라 언급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얼마 전 머스크가 만든 도지, 미 정부 효율부 또한 야빈이 과거부터 주장해왔던 공무원 대량 해고의 실행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종말. 여러분 황당하시죠? 아니 지금 무슨 2026년인데 무슨 민주주의를 끝내버리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외치다니 가능할 리가 없지, 헛스토리다 라며 비웃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주장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현재 이들의 꿈이, 즉 민주주의의 종말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으로 돌아가 한 철학자의 예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인간 사회에서 아주 불편한 패턴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요즘 우리가 미디어에서 자주 보는 단어들, 선한 영향력, 평등, 인권, 정의, 즉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덕이란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합니다. 보통 도덕이라고 하면 무조건 선한 것,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니체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도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강자의 도덕과 약자의 도덕. 먼저 강자의 도덕, 이는 고대에서부터 강한 자들이, 즉 당시의 전사, 귀족, 지배자들이 강함, 용기, 탁월함은 좋은 것이고 그 반대인 약함, 비겁함, 피해의식은 나쁜 것이라 정의합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이들은 더 강해지고 더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며 이를 미덕으로 여긴 것이죠. 반면 약자의 도덕도 있습니다. 보통 약한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바로 도덕이란 프레임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한 자들에게 겸손해야 된다, 원래 가난한 자들은 착하고 부자들은 나쁘다, 이런 프레임들 이미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즉 강자들을 나쁜 것으로 정의하고 자기가 가진 약함을 마치 선한 것이냐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약한 자들이 실제로도 정말 선한 사람들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니체는 이 뒤집기를 르상티망이라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갖는 원한, 분노입니다. 결국 강자들을 물리적으로는 이길 수는 없으니 이들이 본인들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도덕이라는 족쇄를 채워버린 거죠. 이처럼 세상의 강자들이 어떻게 해도 욕을 먹게 만드는 이 구조가 바로 르상티망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부자들은 나쁜 놈, 가난한 자들은 선한 사람. 어이가 없네. 자, 여기까진 그냥 개인의 감정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3년 실제로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상원 청문회에 소환됩니다. 슐츠는 뉴욕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배달기사였는데 얼음에 미끄러져 다치자 바로 해고당했었죠. 당시에는 산재보험도 없었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슐츠는 스타벅스를 세우면서 무려 파트타이머에게까지 건강보험과 스톡옵션을 줬습니다. 미 대기업 중에 최초였죠. 그런데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의원들이 슐츠를 향해 억만장자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강한 자가 왜 약자들에게 더 안 내놓냐는 거죠. 근데 왜 의원들은 여기서 꼭 이 강자와 약자라는, 즉 르상티망의 프레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잠시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한편 이날 한 다른 의원의 발언도 화제가 됐습니다. 빈민가에서 자수성가에 무려 40만 개나 일자리를 만든 사람이 일자리 한번 만들어 본 적 없는 정치인 앞에서 왜 더 안 주냐고 공격당하는 게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슐츠가 뭘 하든 강한 자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그의 모든 성취는 이 르상티망의 늪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장면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150년 전 니체가 예언했던 구조가 그대로 재현된 거거든요. 니체가 대단했던 건 이걸 개인, 국가를 넘어서 문명의 운영체제로까지 봤다는 겁니다. 이 심리가 축적되고 제도화되면 아예 사회 전체가 강한 것은 나쁘고 약한 것은 선하다는 프레임 위에서 돌아가게 되고 사회는 점점 더 병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니체가 보기에 이 가스라이팅은 역사상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종교, 도덕, 법률 속에 스며들며 수천 년간 우리 문명을 지배했다고 본 거죠. 자, 여기까지가 니체였습니다. 정확히 15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2007년 한 블로거가 이 예언을 들고 아주 위험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 르상티망이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배정되었다.
커티스 야빈, 2007년부터 블로거로 활동합니다. 그가 쓴 글만 해도 수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이걸 돌려읽기 시작합니다. 왜? 야빈이 한 건 간단합니다. 니체의 르상티망 구조를 현대 민주주의에 그대로 대입한 거죠. 니체의 원본에서는 원래 약자의 도덕을 전파하고 유지하는 도구가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성직자가 강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힘과 부, 그게 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즉 설교하면서 강자들이 날뛸 수 없게 도덕적으로 묶어버렸죠. 야빈은 이 자리에 오늘날을 대입합니다. 오늘날의 대학, 미디어, 정치인들도 가스라이팅을 한다. 쉽게 말해 오늘날 이들이 과거 중세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 교회가 강자들에게 힘과 부를 내려놓으세요를 전파한 것처럼 이들도 강자들에게 똑같이 전파한다는 거죠. 인권이 중요합니다. 우린 평등해야 됩니다. 삼성의 이익을 국민에게 재분배해야 됩니다. 소수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빈은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대성당이라 부릅니다.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 중세교회랑 똑같은 것들이라는 분노가 담긴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아까 스타벅스 사례를 왜 소개해드렸는지 이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청문회가 바로 대성당이 작동하는 실사례였거든요. 출출을 불러세운 게 누구였죠? 상원의원들. 대성당의 한 축인 선출직 정치인들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의 이름으로 빈민가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을 앉혀놓고 공격합니다. 더 내놔라.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르상티망은 더 이상 개인의 질투 따위가 아닌 겁니다. 이젠 국가 시스템으로 번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요? 야빈은 이걸 뜯어봅니다. 핵심은 두 개의 톱니바퀴인데요. 첫째, 1인 1표. 자수성가한 기업가나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표는 똑같이 한 장. 야빈은 이걸 약자가 강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봅니다. 둘째, 재분배. 열심히 노동한 사람에게서 뜯어 쉬고 있는 사람에게 뿌리는 구조.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하면 뜯기고 오히려 열심히 안 하면 받는 겁니다. 야빈에겐 이게 질투가 세금고지서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대입해보면 25년 소비 쿠폰, 26년 고유가 지원금, 국민 70%에게 현금을 뿌립니다. 근데 이 돈 결국 상위 30%에게 뜯은 세금입니다. 30%에게 뜯어서 70%에게 밀어주는 구조. 이 구조는 한 번 생기면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 인구 중에서 무조건 받고 싶은 사람의 수가 뜯기고 싶은 사람의 수보다 많을 테니까요. 만약 소비 쿠폰 없애겠습니다 이런 걸 공약으로 걸면 과연 그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야빈이 민주주의를 삭제 대상이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톱니바퀴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니까 그 자체를 부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한 자를 도덕으로 묶고 약한 자에게 도덕적 권위를 쥐어주고 그 구조를 법과 제도로 영구화한 것. 결국 야빈은 이걸 민주주의의 오류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 민주주의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야빈이 창시한 암흑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가 밝음을 뜻했다면 앞에 붙은 암흑이란 뜻은 사실 그 밝음 자체가 환상이었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야빈이 그냥 여기까지만 주장했다면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특별한 건 부순 자리에 뭘 넣을지까지 설계했다는 겁니다. 바로 국가를 회사처럼 운영하겠다. 예를 들면 애플은 1인 1표로 안 굴러가죠. 주주들이 CEO 한 명한테 모든 걸 통째로 맡깁니다. 야빈은 그냥 국가도 이렇게 돌리자는 겁니다. 1인 1표 대신 단 한 명의 책임자, 왕. 자, 이쯤에서 맨 처음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지 않나요? 피터 틸, 일론 머스크 등 왜 지금의 기술 엘리트들이 야빈에게 투자하고 귀 기울이는지. 어떤 왕 한 명이 국가를 통째로 운영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던 이상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민주주의가 르상티망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면 이건 그럼 이미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왜 야빈은 하필 이제 와서 뭐라 하는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약자의 도덕은 이 세상이 평화로울 때만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인류의 역사를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2026년은 인류사 전체로 보면 굉장히 돌연변이 같은 시대입니다. 원래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 같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살인이 끊이지 않는 폭력의 세상이었거든요. 즉 우리가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인류 역사 5천년의 99% 대부분은 제국주의, 즉 강자의 도덕이 기본값이었던 거죠. 강한 자가 지배하고 약한 자는 거기에 따르던지 불만을 제기하며 없애버리던 세상. 이게 수천 년간 우리의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지구 1장을 먹은 뒤부터 달라집니다. 이 형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어차피 내가 압도적으로
군사력으로 강하니까 그냥 내가 총 떼내고 세계 평화 지켜줄게. 내가 지금부터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 볼 거거든. 하여간 앞으로 전쟁은 없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전 세계 GDP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었거든요.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영국, 미국 이전엔 그 어떤 패권국도 못했던 일을, 즉 인류 최초로 전 세계 평화 실험을 감행한 겁니다. 세계은행, 마셜 플랜, IMF 등 가난한 나라를 돕기 시작하고 바다에 있던 해적을 싹 쓸어버리고 유럽, 아시아 곳곳에 미군을 배치하면서 전쟁 걱정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80년이 지난 지금 2026년 미국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폐업에 문제가 터졌을 때 원래라면 진작에 미국이 나서서 해결해 줬을 텐데, 근데 이번엔 야, 근데 이거 니네들도 쓰는 기름이잖아. 나만 해결해? 각 국가를 당장 배 가져와. 를 시전합니다. 또 조금 더 전으로 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을 때 이것도 원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세계 수호자 미국 형님이 보고 있는데 감히 전쟁을 진작에 두드려 맞을 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가만히 그냥 지켜보더니 웬걸 오히려 푸틴과 악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는 한마디, 트럼프 모자에 박힌 글씨 마가. 세계 평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미국만 믿어야 돼. 여러분, 미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작 80년짜리 평화, 1945년부터 2026년까지의 이 돌연변이 시대가 다시 원래의 기본값, 즉 혼란의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판을 이해하고 나면 왜 지금 이 블로거 양반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왜 기술 엘리트들이 여기에 동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지켜준 80년의 평화 속에서, 즉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인권, 평등, 재분배, 선한 영향력이라는 다소 고결했던 가치, 약자의 도덕을요.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데는 딱 하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눠줄 부가 계속 늘어난다는 전제, 세계 경제가 계속 팽창만을 할 수 있었다는 전제. 이제 그 전제가 흔들립니다. 1945년에 미국은 전 세계 부의 절반 가까이를 쥔 압도적인 패권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러시아 등 다음 패권에 노리는 국가들이 부상하면서 예전처럼 혼자 전 세계를 지켜주기만 할 순 없거든요. 곳간이 줄어드는데도 계속 나눠줄 순 없으니까요. 이렇게 팽창이 어려워지면 약자의 도덕이라는 다소 고결한 사치품도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니체는 예언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도덕으로 묶는 심리, 르상티망. 그리고 오늘날 야비는 이걸 확장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이 르상티망의 오류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80년간 이 운영체제를 떠받쳐준 조건, 미국이 평화를 보장해줬던 세상이 저물게 되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약자의 도덕을 받아줄 여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치 암흑계몽주의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솔직히 쉽게 말하면 기술 엘리트들이 왕이 되고 저나 여러분, 즉 우리 대중들은 그냥 데이터나 제공하는 노예로 남게 된다는 극단적인 이상일 뿐입니다. 사실 야비는 니체를 자기 편이라 착각했을 겁니다. 약자의 도덕을 걷어내라, 이건 분명 니체가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죽은 니체가 하늘에서 야빈을 보고 있었다면 얘 이거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네 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면 니체는 약자의 도덕을 그냥 없애야 할 병으로만 보지 않았거든요. 니체가 진짜로 남긴 말은 이겁니다. 약자의 도덕이 인간을 처음으로 깊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강한 자만 있던 세계는 단순했습니다. 힘이 곧 선이고 이기면 끝. 근데 약자들이 내면, 양심, 영혼 같은 걸 발명하면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니체는 약자의 도덕을 병이면서 동시에 심화라고 봤습니다. 인간을 아프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게도 만들었다. 여기 니체가 노트에 남긴 한 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혼을. 카이사르의 힘과 약자의 전통이 길러낸 깊이와 영혼을 더한 존재, 니체는 그런 중용적인 인간을 그렸다는 거죠. 반드시 둘 중 하나라는 극단주의가 아니라 조화로운 존재. 자, 그렇다면 야빈의 암흑계몽주의는 뭘까요? 힘은 있는데 영혼은 없는, 즉 그리스도 없는 카이사르인 겁니다. 니체가 가장 경계했었던 딱 반쪽짜리 해결책인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빈은 니체의 진단서는 챙겼지만 정작 처방전은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도 아니고 야빈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확실한 건 이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중심이라는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온 이 민주주의가 사실은 특정한 조건 위에서만 잘 굴러갈 수 있었던,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은 시스템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다음을 뭘로 채울지는 아직 아무도 정하지 못했다는 것.
니체는 말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기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즉 편안함에서는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고 위대한 것은 늘 혼돈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시대가 바뀔 때면 늘 그랬습니다. 혼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혼돈 속에서 다음 판을 읽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당연히 후자를 위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여러분이 이 다음 판을 읽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생존 철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미래남자였습니다. 그럼 아디오스.